자, 안녕하세요. 기출문제 우리 이제 풀이반이 왔습니다. 기출문제 최근 10회분. 우리 최근 기출문제 10회분. 10회분 하시면 사실은 우리 이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기출문제 유형 분석 이게 우리 스타일 유형 분석에 가장 적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최근 10회분을 반복하여 풀어보시거나 또는 그 유형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적합한데, 가령 뭐 매년 출제하는 분야도 있고 매년, 작년, 올해 또 내년도 분야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거의 뭐 반이라 할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이 60종 틀하기 때문에 어쩌다가 이제 3, 4년 만에 한 번씩 출제하는 범위도 있고 또 뭐 한 10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것도 있고 평생 처음 나오는 분도 있고 뭐 법이 바뀌거나 해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서 처음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매년 나오는 분야, 이 분야 스타일만 아시도 나머지는 살짝만 추가 첨가하시면 합격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형이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 오늘 이제 제가 바로 1번부터 쭉 하되 틀린 부분, 뭐 틀린지 틀린 부분을 해설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지금 이 반을 우리가 수업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중간 이상 정도 공부하신 분에 한해서 수학 능력이 있는 거죠. 왕초보 처음 하신 분은 상당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죠? 중간 이상 수준 되시는 분들이 원래 하는 게 맞고, 자, 틀린 거 해설하는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한 시간에, 이게 약 1시간에 1, 4분씩 40문제를 띄려면 거의 한 문제당 1분 정도에, 1분 한 20초 정도에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런 시간 정도니까 상당히 빠르겠죠. 틀린 것 이외에는 맞는 거니까 본인이 확인 금방 해보시고. 자, 봅시다. 1번. 자, 1번. 부동산 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틀린 것 찾으세요. 일단 문제 풀 때는 틀린 때는 X 해놓고 밑에 푸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본 시험 가서도 그래 해야 되지만 예비 시험에서도 이 습관이 들어져야 됩니다. X 틀린 것은 하면 X 해놓고. 왜냐하면 맞는 것을 모르는데 틀린 것을 찍어내거나 또 틀린 것을 모르는데 맞는 것을 찍거나 이런 경우가 왕왕 헷갈립니다. 오지 쓴다. 5개 읽어 내려가면 헷갈릴 뻔니까 바로 X. 틀린 것은 바로 4번. 부동산 학은 토지와 건물의 대상으로 하는 탐구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당연 틀렸죠. 다 틀려버렸지. 우리 이 학개론은 아시다시피 종합, 또 응용, 또 뭡니까? 경험, 또 규범,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돼 있죠. 사회과학이다. 그래서 이 사회과학이 종합사회과학, 응용사회과학, 경험사회과학, 규범사회과학입니다. 이렇게 사회과학이다, 소셜 사이언스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사실 처음 하신 분도 한두 번 하신 분은 간단하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지적법, 이게 바뀌었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저 수증표, 혹시 저 동상 들으신 분은 수증표를 클릭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법에 따라서 지목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지목이 몇 개 있다? 28개 지목이 있습니다. 토지 사용 목적에 따라서 분류한 지목 28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학교론에서 간간히 이렇게 한 번씩 출제한 적이 있는데, 학교론에서는 공식부에서 공부 상세히 하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는 없고요. 학교론에서는 주로 용어, 그 이외의 용어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학교론에서 개론에서 쓰는 용어, 그 다음에 공식부에서 쓰는 용어, 이거 구분, 얘냐 쟤냐 이렇게 구분하는 이게 필요해요. 오히려. 자, 보시면 제방은 28개 지목에 들어가죠. 제방, 국어, 유지, 사특지, 묘지하고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세법에서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저수지
저수지 이런 류를 모아서 유지하는 걸 쓰죠. 유지. 저수지 다르고 댐 다르고 연못 다르고 다 다르면 용어가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28개 들어가야 하니까 이런 놈들을 몽땅 모아서 유지를 합니다. 유지. 여러 가지를. 그래서 유지. 이 유지가 우리 시골에 유지하는 유지가 아니죠. 유지. 그 다음에 유휴지.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학교를 쓰겠습니다. 유휴지, 동그라미. 휴한지, 동그라미. 유휴지는 논류절했죠. 유람선, 유휴지. 휴한지는 휴게소, 쉬는 땅, 투자. 이거는 비삼용, 비사토, 중과세하는 땅.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학교론에서 쓰는 용어이다. 부동산 활동상 투자 시 활동산 용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 다음에 사찰용지. 자, 사찰용지는 사찰용지 향교 또 교회 사찰 등 이렇게 다 나누면 너무 많잖아요. 몽땅 묶어서 뭐랍니까? 종교용지를 하지. 종교용지. 묶어서 종교용지.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누면 28개보다 훨씬 280개, 2800개 됩니다. 그렇게 안 한다 이거지. 종교용지 이렇게 해서 몽땅 묶어버리죠. 그 다음에 선하지. 자, 선하지. 선하지는 고압선 아래 땅이다 했죠. 선하지 감가. 선하지 감가. 제가 학교를 할 때는 땅값이 비싼 땅이냐 싼 땅이냐 그 구분을 먼저 하자 이랬습니다. 선하지 감가. 자, 그러면 지목에 28개 해당하는 것은 1번 제방입니다. 제방. 자, 그 다음 3번 토지 자연적 인문적 특성과 관련이 설명.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 맞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럼 4개가 틀렸겠죠? 4개 틀린 거 설명 한참 가겠네요. 맞는 것은, 근데 다음 주 맞는 것은 하면 4개 틀린 것을 확인하고 나야 비로소 중간에 있는 요놈이 아래 손게 맞다라고 확인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지문 이 5개를 다 읽어야 하는 시간이 많이 투입됩니다. 우리 1차 학교론과 민법은 사실 스피드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혹시 나중에 약간 문제순위 약간의 중상되더라면 아예 풀지 말고 다음 중 X가 틀린 것은 이걸 풀어보고 이건 그냥 찍어보도 괜찮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 물음 유형이다. 자, 1번 틀렸죠. 1번. 토지의 부정성은 토지 사용이나 판매에 둘러싼 제약에 있어 법적으로 대체 가능성을 얻게 한다. 비대체성, 우리 뭡니까? 대체할 수가 없다. 도로에 전면부에 300평 A 땅, 후면부에 B 땅 서로 줄 바꿔서라. 대체가 된다 안 된다? 개별성에 따라 다르다 했죠. 대체가 불가능. 비대체성, 개별성입니다. 그래서 부정성이 아니다. 틀렸다. 그죠? 부정성이 틀렸습니다. 개별성 이렇게 바꾸시고 그 다음에 2번 토지의 공공성은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명분을 강화시킨다. 비생산성, 비첨가성 이건 부정성이죠. 부정성. 토지 공개념의 가장 근접한 개념이겠죠. 토지 공개념 이렇게. 그래서 공공재 특성이 강함으로 정부 개입 명분을 강화시킨다. 그 다음에 3번 토지 비생산성 때문에 개별 용도적 관점. 앞에 있는 비생산성은 부정성인데요. 부정성은 자연적 특성이죠. 그리고 용도의 관점, 용도는 인문적 특성 아닙니까? 틀려버렸죠. 용도 관점에서도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 용도 관점에서는 공급을 증가할 수 있지. 경제적 공급 됩니다. 그죠? 경제적 공급 되지. 물리적 관점에서 공급을 증가할 수 없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 용도가 물리. 물리적 관점에서는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정성. 4번 토지 영속성은 부동산 시장의 국지화. 자, 국지화 나왔습니다. 국지화. 국지화는 부동성 때문에 국한된 지역별 분석이 됩니다.
적했죠. 전국토가 광주, 대구, 서울 지역마다 땅값이 다 다릅니다. 그 현장 시장에 이 투자가 가보셔야죠. 현장에 임장활동 가봐야 합니다. 토지가 나에게 오지 않는다 이랬지. 그 지역별로 면적당, 평당 단가가 다 달라질 거야. 국지 분석, 지역 분석, 부동성 때문에. 자, 4번. 소득이 10% 증가하자 어떤 부동산 수요량이 8% 증가하였다. 이 사실을 통해 볼 때 이 부동산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느냐? 소득이 10%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가 8% 증가했습니다. 자, 우리 이 소득 탄력성은 화살표 방향이 중요하다 이랬죠. 화살표 방향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은 플러스. 돈 많이 벌면 더 사는 것이 정상제이죠. 정상제. 정상제다 이렇게 해야 답이 있는데 이걸 잘못하여 실력 있는 분들도 빠른 속도로 보다 보니까 열등제 치고 나가시가 마착걸로 착각한 적이 그 당시 많았어요. 왜 그러냐니까 10% 증가하는데 8%니까 1보다 적잖아요. 그렇게 판단해서 즉각적으로 우리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적다 하는 그 때문에 열등제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순간적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정상제다, 정상제. 자, 그 다음에 5번. 아파트에 대한 수요 변화, 수요량의 변화. 자, 수요량의 변화는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그랬죠. 자, 곡선상의 점의 이동. 그러면 우리 이 수직선은 가격이고 수평선은 수량에서 원점에서 가격이 변동할 때 수량이 변동하는 것. 이거는 이미 곡선상 우하향 그려놨기 때문에 이 곡선상의 점의 이동, 이게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 지역 가격 요런만 찾으면 답이 되죠. 그래서 세 번째에 아파트 가격 하락 3번이 답이 됩니다. 아파트 가격 하락 뭐 상승했거나 가격이란 해당 지역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답이 되니 그렇죠. 그 3번 답 이렇게 바로. 자, 6번 우하향 수요곡선, 우상향 공급곡선을 갖는 아파트 시장에서 일반적이죠. 수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상측의 균형이 나타나요. 상측의. 윗동네 상측에서 균형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P와 Q가 어떻게 움직였을까? 이게 이제 답인데. 균형 가격 상승하는 건 틀림없지. 윗동네이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상승. 그런데 거래량은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게 되면 거래량이 증가할 테고 공급 감소가 크면 거래량이 감소할 테고 이럴 텐데 공급이 수요 전보다 크다든지 만약에 수요 증가가 100채인데 공급 감소가 300채 같으면 거래량이 감소할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여기 윗동에서 만나자. 구체적 장소는 여기 저기 어디서 미팅할지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지 모른다 이렇게. 5번에 균형 가격 상승, 균형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 없어요. 7번 거미집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거미집 여기서 옳은 걸 모르는데 옳은 것. 자 틀린 것 4개 한번 볼까요? 그러면 2번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은 경우 균형에 충격이 가해지면 균형으로부터 이탈, 발산한다. 탄력성이 같을 때는 수요 탄력성이 1.2고 공급 탄력성이 1.2다. 같으면 이게 계속 반복 순환하죠. 그 틀렸죠. 가격 폭등, 초과 공급, 가격 폭락, 초과 수요 계속 반복합니다. 탄력성이 같으니까 서로 손바닥도 마주쳐야지. 만약에 0.9, 0.9라도 역시
같으니까 반복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1보다 크냐 적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서로 쌍방 타격성이 같으면 뺑뺑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순환한다. 그 다음에 3번 균형의 이동을 비교 동학이죠. 정학이 아니고 동학. 이게 뭡니까? 시간 변수를 도입한 거죠. 시간 변수. 우리 공간에다가 시간이다 하는 변수. 수요는 즉각 반응하지만 싸면 사고 비싸면 안 사고 즉각 반응합니다. 시장에서. 근데 공급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부동산은 공급 시간이 걸립니다. 공급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급의 시차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가격이 막상 배추값이 비싸다. 비싸면 다음 연도 배추를 넣어도 놔도 공급을 많이 한다. 이렇게 판단하죠. 그럼 공급량이 많으면, 시장의 공급량이 많으면 배추값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폭락하여 수확비도 안 나오는데 끌어뭉겨 버려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배추값이 워낙 싸니까 너도 나도 올해 배추를 안 심어버려요. 그럼 올해 시장에서 배추 가격은 폭등하여 금치가 된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바꿔서 반응해야죠. 작년에 배추값이 싸면 올해 너도 나도 배추를 비싸면 배추를 안 심어야지. 그죠? 또 싸면 너도 나도 심어야지. 그래서 이득을 계속 획득해 갈 텐데 반대로. 저걸 그래프 그림 그리면 거미줄 모양으로 생긴다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 5번 4번입니까? 4번.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수요가 일정 기간 후가 아니고 공급이 일정 후에. 공급 시차. 아파트도 그랬죠. 아파트가 비싸면 공급 시차 택지 확보하고 건축하고 약 7, 8년 걸립니다. 나중에 그래서 옛날 7, 8년 전에 아파트 값이 분양 단가가 좋았어요. 가격 높으니까 막상 너도 나도 공급가 출할 때니까 입주 비교해서 값이 폭락하는 미분양이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 다음 5번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은 즉각 변한다가 아니고 수요가 즉각 변하지. 자, 수요가 즉각 변화. 공급은 아니다. 기본 우리 수업에서 하지 않고 보시면 약간 지금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어차피 또 반복을 하니까 금방 지금 1회독 같으면 처음부터 뒤끝까지 책 전범위가 나와요. 전범위. 실제 출제 문제니까. 전범위 반복하는 그런 효과는 좋습니다. 자, 8번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시장 수요함수. 수요함수가 주어있다. 이 시장의 수요자가 2배 된다면 저런 수요자가 2사람이래. 2사람. 2배가 된다면 새로운 시장 수요함수는 어떠냐. 개별 수요 둘 합치가 시장 수요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또 B라는 사람. 근데 이제 B라는 사람도 A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이 두 사람이 올 마켓 시장 전체 수요 함수랍니다. 그래서 시장 수요 함수를 구하세요. 마켓 시장 수요 함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A 수요 함수와 B 수요 함수 둘이 합치면 더하기 해버리면 되지. 그 말은 똑같은 사람이니까 요게 2A는 M이다. A는 결국 2분의 1M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사가가 A가 10개 사고 B가 10개 삽니다. 그러면 시장 수요는 몇 개다? 20개죠. 20개. A 개별 수요, B 개별 수요 합치면 전체 마켓 시장 수요니까. 그 말은 A 개별 수요는 몇 개냐 이래 물으면 시장 전체가 20개인데 그 반텀 2분의 1이 내 거다. 10개.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만약 이런 사람이 두 사람이니까 2분의 1이지. 이런 사람이 10명 같으면 n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하면 돼. 시장 수요의 10분의 1이 내 거다 이 말이지. 2배로. 자, 2배로. 그럼 그게 이제 수요 함수를 QD라고 해놨는데 QD 우리 시장 수요는 QM이라고 합니다. QM. 이게 마켓이니까. 근데 2배니까 이렇게 되죠. D라는 사람이 사과를 10개 산다면 이런 사람이 두 사람이 했잖아요. 2QD 20개가 시장 수요입니까?
D라는 사람이 2배, 이런 수요 가진 사람이 2사람이 있으니까 2배가 이 QD 10개 산다면 20개, 그 QM이 20개 되는 거죠. 맞습니까? 곱하기를 반대로 던지면 뭐다? 나누기지, 나누기. 시장 사과 수요가 20개인데 그 2분의 1이 개별 QD가 사는 거다. 이러면 되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저렇게 판단해도 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외로 사실은 엄청 쉬운 건데 이거 아시면 3초 만에 답이 나와야 돼요. 3초 만에. 읽을 필요도 볼 필요도 없어. 학교론에서는요. 이 계산형이 문장을 예를 들어서 계산형 문장을 처음부터 저 밑에까지 다 읽으면 땡.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론 계산형은 안 읽은 문장이 훨씬 많아요. 읽지 말아야 할 문장이 많다. 2배니까 바로 원래 개별 수함수 이렇게 돼 있죠. 100 빼기 4QD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요 QD에다가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2분의 1 QM 이걸 집어넣으면 되잖아. 2분의 1 QM 시장 사과 수유랑 20개 반텀 그게 내가 산 거다. 10개. 그래 집어넣어 버리면 요거 4 곱하기 2분의 1 하면 2죠. 2QM. 그래서 이제 시장 수요 함수는 100 빼기 4 곱하기 2분의 1 하면 2죠. 2QM. 여기 답이야 그냥. 2QM. 그 다음 몇 번? 2번이지 2번. 2배 같으면 2분의 1 QM 집어넣으면 되고 만약에 이런 사람이 10명 있습니다 하면 10분의 1 QM 집어넣으면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저 위에 QD에다가 그대로 요걸 집어넣으면 답이에요. 2배니까 2분의 1 QM. 만약에 3명이면 3분의 1 QM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그 당시 아무도 못 덤벼들고 참 힘들었지만 3초 만에 사실은 답이 나와요. 자, 9번. 부동산 시장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이 틀렸습니다. 대부분 강성효율적 시장이며 아니죠. 일반적으로 준강성이잖아요. 자, 이거 주장한 분이 누구 했죠? 미스터 파마. 미스터 파마 생각납니까? 본명은 유진 파마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이걸로 받으신 건데 약성, 중강성, 강성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미스터 파마 씨한테 파마를 뭘 주로 많이 요구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중강성을 요구한다 했죠. 중강성. 강성이 아니고 약성이 아니고 중강성이 가운데 보통이지 보통 파마 해주세요. 보통을 해주세요. 이렇게 중강성입니다.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나는 그지 모르겠다. 자, 10번. 다음 부동산 관련 경제 변수들이다. 유량 변수, 저량 변수가 옳게 묶인 것은 유량은 시간이 들어간다 했죠. 시간 변수. 시간이 흘러. 자, 시간이 1년 동안, 한 달 동안, 하여튼 일주일 동안, 하루 동안 시간이 들어가면 다 유량입니다. 유량. 자, 그렇다면 지대 수입은 지대란 것은 토지 임대료니까 토지는 토지 임대료 이게 지대지. 지대. 임대료는 월세, 연세, 2년 전세 기간이 다 들어가죠. 그 유량이고 유량. 그다음에 실물 자산, 자산 부채 자본은 특정 시점이죠. 시점 X. 그다음에 도시 인구수. 자, 지금 현재 도시 인구수 서울 경기 인구 예를 들어서 2천만 하면 그 2천만 현재 시점이에요. 내년 이맘때는 2,200만 1년 동안 200만 증가했네, 감소했네 또는 변동이네 하면 유량이지만 그냥 그 시점에 인구, 현재 시점 인구 앞에다가 안 되면 현재 시점이냐 1년 동안이냐 이런 말을 넣어보면 또 이해가 쉽습니다. 현재 시점이란 말을 넣어가지고 말이 되면 그 저량이에요. 저량. 아파트의 생산량
1년 동안 생산량, 생산은 생산 기간이 걸리죠. 생산 기간 유량이고 가계 소득, 이익 전부 다 유량이죠. 유량. 1년 동안 소득. 그다음에 주택 재고, 현재 시점 재고 저량입니다. 저량. 답은 2번이다. 유량, 저량, 분해. 자, 원래는 돌고 돌아서 또 출제할 해인데 정상적으로 안 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출제할 해이다. 자, 11번.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이런 건 이제 숙달된 분은 바로 그냥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변하는가 그것만 줄 긋고 바로 풀어야 됩니다. 자, 공급 함수가 EP죠, EP. 수요 함수가 QD1 900 빼기 P였었고 이게 QD2 수요가 변했습니다. 1200 빼기 P로 바뀌었죠. 균형이란 것은 이 수요 공급이 같은 수요 가격이 같은 가격 P스타 자 PD 이꼴 PS 같습니다. 같아. 그 다음에 Q스타 균형 거래량도 마찬가지 QD하고 수요량과 QS 공급량이 같아. 자, 이 같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같이 놓고 풀면 돼요. 요놈 두 놈이 수요 공급이 같아 이 말은 오른쪽에 있는 얘 둘이가 같을 수밖에 없죠. 또 바뀌었을 때도 둘이 같기 때문에 요놈 둘이 같아 이 말은 역시 이렇게 둘이가 같을 수밖에 이 둘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바로 같아 하면 바로 눈길로 5초 만에 풀 수 있습니다. 자, 이거 5초 만에 보면 이 P가 900 빼기 P하고 같아 넘기면 3P가 900이니까 P는 300이죠. 그죠? P는 300. 바로 그냥 P는 300이다 이렇게 쓰면 되지. 집어넣으면 Q는 2, 3은 600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 변한 수요곡선도 수요곡선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역시 수요 공급이 만나는 같은 점이기 때문에 만나는 점. 이 둘이가 같아. 3P가 1200, 400이네. P가 400. 400 집어넣으면 아무데나 집어넣더라도 248, Q는 800. 그래서 마무리 정리. 균형이 300에서 400으로 상승, 또 균형 거래량이 600에서 800으로 상승했습니다. 1번 답 이렇게 되죠. 1번 답. 자, 이것도 너무들 또 어려들 많이 하시는데 그냥 같은 걸로 서로 같은 걸로 눈길로 5초, 10초 정리하는데 5초 한 20초 안에 15초 만에 거의 다 풀립니다. 단순 산수지 알고 보면 그지? 산수 중에서도 엄청 쉬운 산수 아닙니까? 왜 이해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 Q하고 P하고 이런 게 좀 헷갈리면 요걸 Q 요걸 X로 놔도 되고 이걸 Y로 놔도 되고 요걸 X로 놓고 X 이꼴 2X 요거는 X Y 이꼴 900 빼기 X다. 이거 1차 함수 중에서 가장 간단한 함수 아닙니까? 똑같아요. 자, 넘기시가 12번. 자, 12번. 주거 분리. 주택의 여과 과정 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에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되어 상향여가인과 하향여가 계속되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점차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상향여가 아니고 하향여가다. 10년, 20년, 30년 전에 잘 사던 동네가 중구주택으로 바뀌죠. 그러면 저소득층 동네에서 소득 증가, 인구 증가하면 바로 새집 짓는 것이 아니라 중구주택을 사가지고 침입, 천이 이렇게 한댔죠. 침입과 천이. 그래서 점차 저소득층 동네로 바뀝니다. 우리 전국에 이런 데가 많죠? 전 세계가 이런 게 많다 이지. 하향여가. 자, 13번.
버제스 동심은 이론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에 튀넨의 고립국 이론은 버제스의 동심은 이론을 농업 부문에 응용한 것이다. 자, 우리 입지론에 가면 부동산은 입지가 중요합니다. 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에서 1차 산업 입지. 1차 산업은 농업이다, 공업이다, 상업이다. 농업이죠. 2차 산업은 공업이고 3차 산업은 상업 서비스다. 우리 시험은 1차, 2차, 3차 이거만 나오지. 근데 입지론에 이 농업하고 공업하고 상업하고 어느 게 역사적으로 제일 먼저 나왔습니까, 이게? 농업이 제일 먼저 나왔죠. 1차, 1등, 2차, 2등, 3차, 3등으로 성장했잖아요. 그러면 입지론도 어느 게 제일 먼저 나왔다? 1차 농업. 농업 입지론을 제일 먼저 입지론의 원조, 시조, 하르비, 튀네의 1촌, 튀네 이렇게 했죠. 네? 튀네가 누구였습니까? 튀네. 그렇지. 수송 차량 운전기사 이름이라 했지. 네? 수송비 전략분이 곧 지대이다 이렇게 했지. 그래서 입지론의 원조 튀네는 농업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버제스의 동심이론은 도시 성장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이 훨씬 앞서죠. 도시는 나중에 나왔잖아요. 상식적으로 도시 성장 이론은 당연 입지론의 원조인 튀넨 한참 후에 나왔겠죠. 그럼 뭐 연도를 기억하거나 살피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늪하게 그래 흐름상 보시면 되니까. 튀넨 바깥이 돼. 바깥이. 튀넨의 고립국 이론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농업 부분에 응용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되지. 거꾸로.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 설명 중 지대 이론은 누구 지대 이론이냐? 1.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비옥한 토지 양에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토지 수학 체감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자, 비옥도 나왔죠. 비옥도. 우리 리카르도의 비옥도 차익 지대설 생각나죠? 비옥도 차익. 옥토는 지대를 줘야 되고 박토는 지대를 안 줘도 된다 이랬지. 벌써 1번 다 바로 나버렸죠. 자, 한번 읽어보면 두 번째. 경작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한계지, 최열등지를 한다.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계지 벗어나면 농사가 될 수가 없고 한계지는 박토 지대가 없는 곳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점. 어떤 토지 지대는 그 토지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과의 차이, 그치 비옥도 차익 지대설이니까 맞죠. 지대는 토지 생산물 가격의 구성 요인이 되지 않으며 또한 제한될 수도 없다. 그건 뭐 필요 없고 읽다 보면 긴가민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경 전혀 쓸 것 없다. 그 다음에 15번. 자, 15번. 정부가 주택시장 개입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 주택시장은 시장으로서의 진입과 퇴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자, 우리 완전 경쟁시장, 불완전 경쟁시장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이 투자자, 머리와 가슴, 머리는 효율성, 가슴은 형평성. 머리, 효율적 자원 배분, 효율적이 자원 배분이 되지 못한다. 효율적 자원 배분들은 이걸 이제 완전 경쟁시장, 시장이 완전 경쟁시장이 되려면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하겠죠. 정동진 다수, 정보가 완전하고 지하 서비스 동질이고 진퇴가 자유롭고 다수의 수요 공급자가 수많은 개미들만 있다. 그러면 완전 경쟁시장이 되어서 결국 우하향 수요 우상향 공급 이렇게 이쁘게 멋있게 그릴 수가 있다 이랬죠. 이때 효율적 자원 배분이 됩니다. 완전 경쟁시장이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진입과 퇴가 자유롭다는 것은 여기 나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 완전 경쟁시장이 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이유가 사실 그래도 있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장이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정부가 개입한다 이렇게 하거든. 시장 실패니까 정부가 개입한다 이렇게 강조되고 있죠. 시장 실패.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시장이 성공하더라도
시장 성공한 시장은 전 세계에 없지만은 시장 성공하더라도 우리 이 부동산 시장은 유효 수요, 유효 공급, 능력자들만 사고 팔고 하니까 상당히 서민 경제가 안 되는 거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니까 개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일단 이거는 진퇴가 자유로운 완전 경제 시장이란 전제니까 시장 실패가 아니라는 뜻이래 이게. 여기 출제자 의도는 시장 실패가 아니니까 이때 정부 개입하는 거지 시장 성공 조건에 하당하는 정동진의 다수 여기에 해당하면 개입할 이유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요 이것도 사실 또 문제가 되죠. 진퇴가 자유롭다 하는 이건 만족하더라도 다른 거 이거 전체가 정동진 다수가 다 만족해야 완전 경제 시장이잖아요. 하나만 삐끗해도 불완전 경제 시장으로 추락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안전하죠. 불안전하다. 근데 출제자 의도는 알겠죠. 출제자 의도는 요놈 찍으라는 의도였겠지. 그래서 학교로는 100% 맞고 100% 틀린 것이 상당졌습니다. 그래서 출제자 의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법이 아니니까 법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공공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공공재. 2번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입니까? 과소입니까? 과소이죠. 자, 우리 공공재를 우리 세금도 공공재죠. 군인들 공공재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만약에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라 하면 세금이 많이 거치겠습니까? 적게 거치겠습니까? 적정 균형 거치겠습니까? 한참 적게 거치겠죠. 공공재가 부족 생산될 수밖에 없어요. 사적으로 맡기면 공공재는 부족 생산되니까 정부가 강제적으로 징세 이렇게 하게 돼 있죠. 군인들도 마찬가지라. 자발적으로 입대하세요 하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공재는 부족 생산이니까 소비가 부족하면 효율적 자원 배분이 되지 못합니다. 자, 17번 외복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외복가. 4번 외복가는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의도적인 결과 땡 틀렸죠. 시장을 통해서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자, 우리 경제론 설명할 때요. 이렇게 수익선 수평에서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외복가는 말 자체가 시장 외부에 이 말이죠. 시장 외부. 이 시장 밖에, 이 마켓, 이 시장 외부 밖에 제3자에게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줬음도 불구하고 회수를 못하고 피해를 줬음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을 못 받는 그런 관계. 그게 이제 외부 효과인데 부동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 수요 공급하면 공급자, 수요자 요만큼 남는데 이게 의도한 건데 이걸 너희들한테 주려고 그런 의도로 한 건 천자이거든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는 이래야지 의도한 하면 틀려버려요. 이때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는 이걸 시장 외부에 주려고 한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는 플러스 덕을 주고 마이너스 피해를 끼친다. 부동산을 투자를 하게 되면 의도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투기를 하게 되면 의도하지 않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 뭐 현실로 따지면 부분적으로 의도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잉여가 아니다 이런 뜻이야. 잉여가 아니다. 그래서 학교로는 100% 맞고 틀린 거 아니야 이게. 사회과학의 상대적 과학으로서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갖고 상당히 정답 없는 현실을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이지. 자, 18번 분양가 상한제 설명 중 옳게 묶인 것은 자, 기억. 정상적으로 민간 신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수요 공급에서요. 이렇게 이거 이상 분양가 균형 가격 아래서 이거 이상 분양가 높이지 마라. 이게 분양가 상한제죠. 그러면 당연히 수요는 늘고 공급은 더 감소해 버립니다. 초과 수요 발생. 그리고 나서
분양가 상한제 철폐하면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감소해서 시장 가격이 붕 떠버립니다. 계속 붕붕붕 떠버려.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아파트 가격을 오히려 상승하는 반대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죠. 자, 니은해 보시면 니은.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을 경우 일반적으로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싸기 때문에 초과 수요죠. 초과 수요. 요놈 초과 수요. 틀렸지. 그 다음에 디귿. 주택 건설업자 수익성이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택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맞지? 맞는 말이지. 싸게 받으니까 수익성이 악화되죠. 그 다음에 리얼. 주택 가격 이상으로 상한 가격 설정하면 무주택자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시킨다. 땡. 주택 가격 이상으로 상한제 하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 뭐 한 작년, 재작년쯤 그런 현상이 벌어졌죠. 실제 시세보다도 높은 통제 가격이 되는 경우가 지역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민간 철폐하자 이렇게 그 당시. 자, 19번 임대료 보조 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4번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 공급을 감소한다. 보조금을 주면 이거는 친시장 정책이랬지. 친시장, 친마켓, 친시장 정책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정부로부터 매월 뭐 10만 원 보조금 받으면 소득 증가로 수요 증가하고 수요 증가하면 30만 원 월세가 아닌 37만 원의 월세 임대함으로 초과이윤이 발생하고 초과이윤이 임대인 호주머니에 들어갑니다. 그럼 임대인이 기분 좋아서요. 다시 당연히 공급을 증가하죠. 초과이윤 전부 다 소멸할 때까지 공급 증가. 그래서 수요 증가해서 딸방 생기고 공급 증가해서 아들방 생기고 계속 자기는 정부로부터 10만 원 받고 자기 돈 20만 원 보태가 30만 원의 임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 보조는 친시장 정책이니까 시장에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케 만든다 이랬지. (20번) 우리 출제하는 문장을 반복 숙달시켜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형이 비슷하니까 실제 출제하는 게. 다음 임대주택 사업의 세후 현금 수지가 얼마냐? 자, 이건 우리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 소득,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손가락 5개. 가유순 세세. 자, 세후 요런 구하세요. 마지막. 순영업 소득이 1억 4천, 1억 4천. 1억 4천. 그 다음 부채 서비스 원리금 상환액 연간 융자 할부금 9천만 원. 요게 원리금 갚은 거지. 원리금. 그 다음 세전 5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빼면 세후란 돈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영업소득세만 빼면 되네. 영업소득세. 영업소득세는 바로 여기 있는 꽃순이, 순영업소득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했습니다. 건물 강가비, 이자 비용. 자, 건물 강가비 1,000만 원이고 이자 비용이 7천, 8천 빼면 6천입니다. 요놈이 과세표준이죠. 영업소득세 구하기 위한 과세표준이다. 여기다가 세율, 한계 세율 30%. 36, 18, 1,800만 원. 그래서 1,800 빼버리면 3,200만 원 정답. 자, 여기서 과세표준 구할 때 건물, 이자 비용 빼고 지분 쪽에 영업소득세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도 들어간 돈, 건물 감가상각비 빼고 과세표준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뭐 계산형이라고 공식을 들쳐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 그 다음 넘기시가. 21번. 자, 21번. 상업용 부동산 투자 성과 판단 지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X 찍어라. 자, 5번. 현가 해수기한법. 자, 현가단 말 자체에서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그죠? 현재 가치, 화폐 시간 가치를 구한 겁니다. 이미 이자 요소를 고려한 겁니다. 현가 해수기한법은. 그런데 이걸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고려한 거다. 자, 우리 화폐 시간 가치는 다른 말로 이자다, 할인한다 이렇게 해도 되죠. 이자, 할인한 겁니다. 현재 가치를 구했기 때문에.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2번. 다음 표 같은 투자 사업들이다. 이 사업 투자 사업 기간은 1년이고 금년에 현금 지출만 발생, 내년에 현금 유입만 발생, 싱글 모델, 할인율이 5%. 자, 할인율 5% 이게 요거 수익률로 할인하면 되는 거죠. 5%. 다음 틀린 것은 자, 이 ABCD. 요게 좀 어렵네. 시간이 걸리겠네. 어려서 어렵다고 아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A 부동산 먼저 한번 구해보면 A 부동산은 투자 시점 1년 후 시점 지금 3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요. 돈 투입해서 1년 후에 얼마 현금 유입되냐면 630만 원 현금 유입됩니다. 이런 투자인데 할인을 해야 하니까 할인 나누기 1.05로 나누기 하면 나와요. 5%이기 때문에 5%는 0.05죠. 1 더하기 0.05, 1.05 나누기 하면 바로 620만 원이야. 600만 원. 600만 원. 자, 이거 빨리 구해야 돼. 나머지 B도 마찬가지고. B, C, D. B는 315만 원 나누기 1.05. C는 420만 원 나누기 1.05. D는 262.5 나누기 1.05 해서 250 이렇게 다 구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구했다 치고 A, B. B는 315니까 300이고 1년 후에 얼마 투자했느냐? 100만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에 C는 100만 투자해서 420만 1.05 나누면 400만이겠죠. 그 다음에 D도 100만 투자해서 262.5 나누기 1.05 하면 250만 원. 이거부터 먼저 구해놔야 돼. 이 구해놔야 답이 나올 수 있다. 자, 이 문제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찍어봐도 아무 상관없어요. 10개씩 찍어도 합격하는데 뭐 서너 개 찍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35문제만 골라 푸시라 했잖아요. 주어진 시간에 빨리 풀면서 한 35개 골라 풀고 나머지 오른쪽 전략 5개는 제일 적은 답방에 몰빵 찍는 게 훨씬 더 점수가 더 나와요. 찍어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푸는 거죠. 자, 이제 밑에 답방 보고 바로 해설해야 합니다. 답방 4번에 가면 PI 수익성 지수죠. 프로필 인덱스 수익성 지수가 큰 순수는 CB. 자, C 보면 C가 요게 수익성 지수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400, 현금 유출 현재 가치 100, 4잖아 4. 100분의 400은 4죠 4. 수익성 지수 4가 돼버리고 그 다음 B는 B. 자, B 보면 100분의 300이니까 3이죠 3. 그 다음에 AD. 자, AD 순서가 바뀌었어. A는 600 나누기 300이니까 2고 D는 250 나누기 100이니까 2.5잖아요. D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D가 큰데 A가 크다 했으니까 틀리기라. 수익성 지수가.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은 제가 프린트물로 수정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 23번은 부동산 투자 해사법인데요. 이게 매년 한 문제씩 출제를 합니다. 한 문제씩. 한 번 출제하는데 문제는 이는 법이 수시로 바뀌어요. 우리 민법의 특별법이 상법이고 상법의 특별법이 부동산 투자 해사법이에요.
특별법 중에 특별법이죠. 그래서 이게 옥상옥인데 이게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뀐 후에 제가 수정해서 다시 기출문제 수정표로 나눠드린데 그거 보시고 우리 인터넷 하신 분은 그 출력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일단 부담 없이 그냥 봐두시고 나중에 시험 임박해서 우리 이제 작년부터 어떻습니까? 시험 치는 그날 직전까지 바뀐 법령이 그대로 반영되죠. 옛날같이 뭐 한 석 달 전까지 바뀐 것만 출제하고 이게 아니고 직전까지 바뀐 게 다 출제됩니다. 그래서 그때 직전에 이걸 확인하면 한 문제 나오는 것은 간단히 맞출 수가 있어요. 지금 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 안 하셔도 좋습니다. 요약지고 이제 수정해 놓은 걸 참조로 볼 사람은 한번 보시고. 학교론에도 법이 많습니다. 법이 많은데 우리 돈 관련 법 공부를 하면 되는데 시험 임박해서 할 법이 있고 지금 미리 할 게 있고 그렇죠. 이건 나중에 하는 거다. 자, 24번. 포트폴리오 이루는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2번.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화 등과 같이 야기되는 위험을 시장 위험, 마켓 위험이라 한다.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여기까지 맞네. 자, 우리 시장 위험이라는 것은 시장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전부 다 영향을 주는 위험이죠. A란 부동산, 요놈만 영향을 주는 것은 비체계 위험이고 모든 부동산에 시장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게 체계적 위험 아니까 그 시장 체계, 시장 위험이지, 시장 리스크. 자, 그러면 경기 변동도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주고 인플레도 모든 부동산에, 이자율 변화도 모든 부동산에 위험 야기하는 시장 위험인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비체계적 위험이 아니고 B자를 떼야죠. 체계적 위험. 시장 체계,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했지. 틀렸습니다. 시험 잘 나오죠.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자, 25번. 서울 거주 A. 다음 같은 시중은행 주택을 담보대출로 바꾸자 할 때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담보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랬습니다. 자, 이 계산형인데, 계산형. 자, 부채 금액. 집을 담보 잡고 얼마까지 최대 빌릴 수 있을까? 우리 계산형에 한 문제씩 보통 출제를 했습니다. 자, 먼저 LTV 기준 해보면 LTV는 최대한 60%까지 빌려줄게. 이렇거든요. 최대한 60%까지 빌려줄게. 자, LTV 같은 경우는 자산이 얼마예요? 자산. 그 밑에 자산 가격이 얼마다? 5억? 5억 6, 30. LTV 기준 하면 3억 5천까지 빌릴 수 있어요. LTV는. 근데 제 LTV가 일반적으로 답이 아닙니다. DTI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DTI. LTV는 사실은 눈길만 하면 주고 확인만 하면 되는 거고 DTI라고 해야 돼요. DTI. DTI 기준 대출 금액 이 둘 중에서 적은 것이 답이다. 일반적으로 요놈이 답이 됩니다. 자, DTI 해보세요. DTI. DTI는 40%까지 빌려줄게. 이렇게 해서 40%, 최대한 40%까지 빌려줄게요. 자, 그러면 연봉. 이게 DTI는 이거죠. 인컴, 연봉, 인컴 중에서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에. DTI. 인컴, 연봉 중에서 부채 서비스액. 40%가니까 연봉이 얼마예요, 연봉? 6천이죠. 4록 24. 2,400만 원인데, 우리 6천만 원에 40%까지니까 4록 24, 2,400인데, 문제는 이 2,400 중에서 냉수연마가 냉면 집하면서 사업자금 대출 받아가 1년간에 1,200 상환한 게 있잖아요. 1,200 빼고, 나머지 1,200만 원만 주택담보대출 빌리고 연간 갚을 수 있는 부채 서비스입니다. 요걸 우리 투자론에서는 이걸 보고 부채 서비스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1,200이래 1,200. 주택담보대출에서 1년간 갚을 수 있는 원리금이 1,200입니다. 1,200. 그러면 이 부채 차익 금액은 이렇게 계산해 있죠. 자, 여기에 차익 금액에다 곱하기 저당상수 하면 1,200 이렇게 나오면 되지. 저당상수, 셋째 아들 저당상수. 자, 저당상수가 얼마냐? 0.12. 나눠 뿌리면 1억이지, 1억. 1억 곱하기 0.12 하면 1,200이죠. 1년에
1200, 1200, 1200, 1200 이렇게 갚으면 돼요. 저당 상수. 그럼 제가 LTV 할 때는 3억 5천이고 DTI 할 때는 1억이니까 둘 중에서 적은 것은 당연 1억이지. 만약에 2억을 빌리려면 얘가 만족 못하기 때문에 못 빌립니다. 2억은 못 빌리죠. 1억밖에 못 빌려. 1억. 1억이 답이다.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이 DTI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LTV는 확인만, 눈길로 확인만 하면 돼요. 5, 6, 30, 3억 5천이네. 아, 이게 적네. 이게 답이다. 1억이다. 이렇게 찾으면 된대요. 자, 이거 계산할 때도 여기 보니까 DTI. 자, 여기서 연봉 6천, 40%까지 4억 24, 2,400. 사업자금 1,200 갚는 거 빼고 주택담보대출 빌릴 수 있는 게 1,200 여력밖에 없다. 1년 갚는 돈이라. 1년에 원리금 갚는 돈 1,200인데 차익금액에다가 저당 차익금액에다가 저당 상수 곱하면 상수가 나오지. 이게 상수예요, 상수. 저당 상수 곱하면 상수가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상수인데 저당 상수가 0.12니까 나누면 1,200 나누기 0.12 하면 1억이지, 1억. 그냥 바로 1억 곱하기 0.12, 1,200. 이렇게 해서 이거 이제 금융론에 나오지만 이런 계산형도 사실은 이런 계산형도 이제 숙달되면 나중에 숙달돼서 바로 그냥 눈으로 찍어서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한 20초 정도, 빠르면 한 20초 정도 풀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26번. 이놈도 작년 4월 23일 날 3종 세트 주택연금 새로 나오고 또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그래서 지금 할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27번. 자, 27번.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 사업에 대해서 미래 경제 환경 조건에 따라서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가 아래 같아 가정할 때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냐? 자,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란 것은 추정 수익률을 곱해가 돼버리면 그게 바로 기대 수익률이 되죠. 곱해서 돼버리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거 바로 곱해서 되면 되는데 앞에 20%는 0.2죠. 0.2. 60%는 0.6이죠. 그대로. 20%는 0.2입니다. 그러다 곱하기 4%, 8%, 13% 해가 바로 옆에다 써버려야지. 빠른 속도로 구해야 되니까. 248, 0.8이고, 그 다음 68이 48, 4.8이고, 2 곱하기 2.6%입니다. 요거 합치면 답이지, 그냥. 그래서 6%인 8.2%입니까? 8.2% 정답이다. 그래서 곱해서 돼버리면 돼. 곱해서. 일단 곱해서 더 하되 이걸 20%를 20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냥 계산 기술상 20하고 60하고 20하고 그대로 곱하면 전부 다 그대로 곱해가 돼가 나누기 100 해야 돼. 나누기 100. 응? 그러면 답은 같이 나옵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냥 20%는 0.2다. 60%는 0.6이다. 그대로 점만 딱딱 찍어주면 되잖아. 앞에다 점만 딱딱 찍어보면, 요것만 딱딱 찍어보면, 0.2가 내가 0.2입니다. 점만 찍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곱해가지고 더하면 답이다. 이렇게 추리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8번. 자, 28번.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에서 대상 부동산에 담보로 제공받으며 소국 금융 임무자다. 소가 아니죠. 우리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제가 그가대교 프로젝트 40년간 통행료 받아먹는 파이낸싱 했다. 부채고 부채이고 이거 금융단이 이거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하여 바로 주주한테 돈 내놔라 할 수 있는 상한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일반 주식회사도 주주가 유한 책임으로 갚을 의무가 없는 거죠. 당연합니다. 소금융이 일반적이다. X 틀려버렸지. 그 다음에 29번. 부동산 금융 자금 조달 방법의 하나인 지분 금융과 관련이 없는 것은 지분. 자, 지분은 1층, 부채 금융은 2층. 3번에 MBB는
M이 모기지지, 모기지. 모기지가 주택담보잡고 돈을 빌려주는 모기지론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부채입니다, 부채. 원리금 상환하는 부채금융이지. 모기지 풀을 백에서 담보잡고 본드를 발행한 거다. 제가 과거에 MBS하고 MBS, 이거 형님 ABS 이 다 전체가 다 우리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채금융. 자, 지금 조금 무리 있더라도 그냥 부담 없이 슬쩍 보시고 나중에는 면밀하게 하나하나 보셔야 됩니다. 자, 30번. 금융기관이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 옳은 것은? 자, 1번도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LTV를 높인다. LTV를 높인다 이 말은 돈을 많이 빌려준다. 부채를 늘려서 많이 빌려준다 이 말이지. 많이 빌려주면 위험이 높으니까 이자가 높아지는 거죠. 틀렸고. 그 다음에 디테일을 많이 빌려준다. 이것도 많이 빌려주는 거니까 이자를 높여야 됩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금리 변동이 심할 때는 고정금리 대출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변동금리 대출한 것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유리하다 했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대출 실행 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커야 좋다 했죠. 부채 감당 능력이 클수록 좋다. 1보다 이하 X. 5번이 맞는데 이자율 수합. 그래서 1, 2, 3, 4 틀렸다. 5번이 맞다. 자, 31번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마케팅도 우리 수요 중심, 공급 중심, 또 전체 수요 공급 관계 마케팅, 마케팅도 3차원이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자, 1번에 시장 점유 마케팅은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각 단계 소비자와 심리적 접점, 이거는 시장 점유가 아니고 고객 점유죠. 고객 점유. 사람, 이 고객 점유 마케팅 바꿔야죠. 자, 32번 부동산 개발 관련 설명 중 옳게 묶인 것은? 자, 틀린 것, 디귿.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땡, 현재 추세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 흡수율 분석은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우리 부동산에서 부동산을 개발해놓고 언제까지 분양이 다 될까? 1차, 2차, 3차 분양 흡수율, 흡수기간이 얼마일까? 그게 수요예측입니다. 수요예측. 수요예측 미래지 과거일 수가 없다 이게 틀렸고. 그 다음에 리얼 개발 사업에 있어 법적 위험은 토지이용 규제와 같은 사법적. 우리 토지이용 규제는 공법입니까? 사법입니까? 공법이죠. 그 틀렸고. 그래서 3번이 맞다. 3번 답. 자, 33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자산 유동화 정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이거 상당히 어려운데요. 자, 3번에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ABCP. 자, 아까 우리 ABS 이 정권 중에서 또 ABCP가 있어요. CP. ABCP. 이 CP는 뭐냐? C가 커머셜 페이퍼. 이 기업음. 자, 기업음인데 이 도관체는 상법에 적용받지 않고 상법 적용받습니다. 우리 거기서 상법 적용받는다 하는 힌트는 이게 커머셜 페이퍼, 커머셜 기업이잖아요. 기업은 상법 적용 많이 받겠죠. 상인들. 그래서 기업음은 상법 적용받는다. 그리고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이건 뭐냐? 그 밑에 PFABS입니다. 자, ABS는 S 이거는 시큐리티 정권이니까 이거 유통 많이 되겠죠. 정권. ABS 이게 ABS입니다. ABS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고 ABCP는 상법 적용, 엄수법 적용. 틀렸다. 일반적으로 학교론에서는 저 정도까지는 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 34번 개발권 양도제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고 개발권이죠. 개발권을 부여 통해서 보존하는 제도이다. 개발권을 저에 양도하는 겁니다. 소유권이 아니라 개발권 제목 자체에서 이미 나와 있죠. 자, 35번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 구분평가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 일부만 평가하는 경우. 자, 이거는 건부지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부지만 평가하는 이 건부지 평가인데,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부지만 평가한다. 일부만 평가한다. 이 말이지. 이때 이 부분평가는 구분평가가 아니고 부분평가죠. 부분평가. 자, 이 부분평가할 수 있는 것은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조건이 성립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36번. 부동산 가격 이론에서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 수요와 공급 변동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가치 가격은 일치. 땡. 틀렸죠. 장기적으로 가격과 가치는 괴리. 틀렸습니다. 바뀌었죠. 단기, 장기가 바뀌었다. 장기는 일차지만 단기는 과대, 과소평가 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37번 거래사례 비교법 틀린 것은 3번. 시점 수정은 거래사례의 거래 시점 가격을 현재 시점이 틀렸죠. 이걸 기준 시점이지. 기준 시점. 제가 신축, 취득, 현재 시점 하면 틀리고 기준 시점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38번. 자, 38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해야 하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2번에 보시면 주택을 평가하는데 건축 허가일이다 이 말은 아직 주택이 없잖아요. 주택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평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4번의 그 사용 승인일은 이미 주택이 건축됐죠. 사용 승인. 그럼 들어가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39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대상 부동산의 비교 기준 가격 구하면 대상 토지 면적이 900제곱미터이고 사례 부동산의 토지는 개별 요인이 10% 우세다. 사례 부동산 면적은 1000제곱미터이고 기준 시점, 그것도 가격 시점 아니고 기준 시점 거의 바뀌어가지고 기준 시점 1년 전 2억에 거래된 사례가 있다. 자, 사례로부터 2억 곱하기 연간 지가 상승률은 5%다. 1.05 5% 높여줘야죠. 그 다음 개별 요인이 10% 우세니까 100분의 110이죠. 10% 우세. 면적이 사례는 1000이고 평가 대상 부분은 900이다. 1000 전체에 대한 가격이니까 그 중에서 90%만 내 거 이래 되지. 면적 차이. 사례는 1000인데 내가 평가 대상은 900이니까 1000분의 90. 그러면 답이다. 자, 계산기 뚫을 때는 2 곱하기 105 곱하기 11 곱하기 9 하면 답. 계산기가 필요하지. 자, 아까 한 문제도 필요했고, 그 두 문제가 우리 계산기가 필요했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40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을 매년 공시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골라라. 자, 틀린 거 4개. 1. 일반적으로 토지 거래 지표가 되는 국가, 지자체 등 업무 관련 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은 시가 편익, 시가 지표는 지방세, 시가 편익인데 이건 아니고 표준지 공시가입니다. 틀렸죠? 표준지 공시가. 그 다음 두 번째. 개별 주택,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자체, 기관, 과세, 세금 등 업무 관련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오케이. 자기들이 평가해놓고 우리 이거 맨 마지막에 가니까 적정 가격이란 말을 했죠. 적정 가격. 적정 가격은 세금이나 보상이나 이런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3번 개별 공시가는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 공시가 결정 공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전자서면도 되고 국토부 장관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시군구장에게 평가 주체, 결정 주체가 시군구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의 주권은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지 시군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매년 공시기준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 선정하여 한국감정원이 아니고 이는 중앙부동산 평가, 중앙부동산 가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틀리고. 그 다음에 5번 국토부 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경우. 자, 이것도 시군구자이다. 국토부 장관이 아니다. 전국토가 우리 이거 분할하고 합병하고 건축하면 땅값이 바뀝니다. 땅값이 확 바뀌면 그 현장에 있는 시군구장 책임하에 결정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국장이 일일이 간섭을 못합니다. 그래서 틀렸다. 시군구장 대통령이 대령이 정하는 날 기준으로 하여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자, 너무 지금 아직 초창기라서 약간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계속 익히시고 나중에 또 풀어보셔야 되니까요. 모의고사 테스트. 이건 기출문제는 나중에 한 8월달, 9월달, 10월달 가면 훨씬 그 진가가 높아집니다. 미리 예비적 차원에서 잠깐 보신다 생각하시고